워싱턴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로 맞섰습니다. 단 하루 만에 미국의 전투기, 전기차, 스마트폰, 군사 시스템이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한국 전기차 공장 가동률 100%. What 히토류가 are they? 막혔는데 The elements that make 어떻게 magnets that are 가능한 used in, 걸까요? well, 그 누구도 pretty much 이해할 수 everything 없었습니다. modern. 그리고 단 TVs, 일주일 뒤 smartphones. 그 기술은 3천조 원 규모의 초대형 거래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히토류 혁명 지금 시작합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말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는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죠. 발신자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마이크, 지금 당장 백악관으로 올 수 있나? 긴급 상황이야. 목소리가 굳어 있었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지만 설리번이 이렇게 긴장한 건 처음 봤습니다.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차를 몰고 나왔죠. 워싱턴 DC 거리는 한산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갖 시나리오로 가득했습니다. 북한 핵실험? 대만 해협 위기? 아니면 중동에서 또 뭔가 터진 건가? 백악관 웨스트윙에 도착했을 때는 6시 58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말 아침에 텅 비어있을 복도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국방부, 국무부, 중앙정보국, 상무부, 모든 핵심 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느낀 긴장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변에 15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그리고 중앙정보국 동아시아 담당 국장까지.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속보가 띄워져 있었죠.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했다는 내용, 트럼프가 추가 관세를 보류한다는 내용, 전문가들이 미국의 굴복이라고 분석한다는 내용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저는 빈자리에 앉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중앙정보국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빨간 글씨로 최고 기밀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중국 국무원 공식 발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안보와 전략적 이익 보호를 위해 12월 1일부로 히토류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기존 17개 히토류 원소에 더해 네오디뮴, 철, 붕소, 영구자석, 사마륨, 코발트, 합금, 그리고 히토류 정제 관련 핵심 기술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었어요. 보고서에는 상세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네오디뮴 영구자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F-35 전투기 한 대에 417kg이 들어갑니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에는 4.2톤이 필요하죠.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MRI 장비, 스마트폰 스피커까지 현대 문명의 거의 모든 첨단 기기가 이 자석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네오디뮴 영구자석 생산의 87%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앙정보국 보고서 3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미 국방부의 히토류 영구자석 재고량은 현재 소비 기준 4.7개월분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가 실행될 경우 2026년 3월부터 F-35 생산 라인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차기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제 손에 들린 보고서가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군사력, 첨단 산업, 에너지 전환이 모두 중국의 손아귀에 달려있다는 뜻이었습니다. 2010년 일본이 겪었던 악몽이 15년 만에 미국에 다시 펼쳐지는 순간이었죠. 제이크 설리번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4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지 48시간 만입니다. 시진핑이 직접 보복 카드를 승인한 거죠. 베선트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재앙 수준입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 전자산업, 국방산업이 모두 6개월 안에 타격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이미 패닉 상태예요. 테슬라 주가는 어제 하루 만에 8.3% 폭락했고 애플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국방장관은 더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국방부 입장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 무기 시스템의 가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F-35뿐 아니라 이지스 구축함, 패트리어트 미사일, 심지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까지 모두 히토류 영구자석에 의존합니다.
중국이 이 카드를 쓴 건 우리 군사력의 목줄을 쥐었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2010년 센카쿠 제도 분쟁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중국은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고 일본 경제는 2주 만에 무릎을 꿇었죠.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같은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멈춰야 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중국에 사과하고 센카쿠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섰어요. 미국도 똑같은 길을 가는 건가? 제 머릿속에 그 생각이 맴돌았을 때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붉은 넥타이를 메고 특유의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긴장한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묘하게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좋아, 상황 파악했어.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트럼프는 테이블 상석에 앉으며 중앙정보국 보고서를 쓱 훑어봤습니다. 3초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는 보고서를 탁 닫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 추가 관세는 보류한다고 발표해 지금 당장.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대통령님, 그럼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는 게 아닙니까? 언론이 뭐라고 하겠어요? 언론? 신경 안 써. 트럼프는 단호했습니다. 중국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내버려둬. 1년 유예. 좋아, 받아들여. 시진핑이 승리를 자축하게 놔둬.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저는 그 순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략가로서 이건 명백한 패배 아닌가? 트럼프는 2016년부터 미국이 다시는 무릎 꿇지 않는다고 외쳐왔는데 이제 와서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인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도 일어서려는데 트럼프가 저를 불렀어요. 마이크, 잠깐 남아. 상황실에는 저와 트럼프, 그리고 설리번 보좌관만 남았습니다. 트럼프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자니가 30년간 공급망 전략을 연구했다고 들었어. 그럼 물어보지 중국이 정말 이긴 것 같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쓰자 우리가 관세를 거뒀으니까요. 트럼프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말이지. 그럼 표면 아래에는 뭐가 있을까?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표지에는 피닉스 계획이라고 쓰여 있었고 기밀 등급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걸 읽어봐. 그리고 72시간 안에 실행 계획을 가져와. 중국은 1년을 우리한테 준 거야. 그들은 그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우리한테는 1년이면 충분해.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문이 닫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대체 히토류 공급망 구축 전략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 중심 시나리오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 왜 한국이죠? 상황실을 나와 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는 오전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피닉스 계획 파일을 펼쳤어요. 총 24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였습니다. 중앙정보국, 국방부 고등연구계획국, 에너지부, 그리고 국무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였죠. 작성 시작일은 2023년 4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의 2년 반 전부터 이 계획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서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히토류는 20세기 석유와 같은 21세기의 전략 자원이다. 하지만 석유와 달리 히토류의 진짜 문제는 매장량이 아니라 정제 능력에 있다.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지배하는 이유는 땅속에 히토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순수하게 정제하는 기술과 인프라를 독점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1980년대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 히토류 생산의 거의 100%를 차지했어요.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은 히토류의 성지였죠. 그곳에서 미국의 첨단 무기와 전자제품의 심장이 만들어졌습니다. 1990년대 초반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히토류를 팔기 시작했어요. 환경 규제도 거의 없었고 인건비도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죠. 마운틴 패스 광산은 경쟁이 안 됐습니다.
1998년부터 대규모 감원이 시작됐고 2002년 광산은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미국의 히토류 산업은 그렇게 무너졌죠. 당시 정부와 기업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히토류 같은 더러운 산업은 중국에 맡기고 우리는 깨끗한 정보기술 산업에 집중하자.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20년 후에야 깨달았죠. 피닉스 계획 보고서 15페이지에는 히토류의 정의와 용도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히토류는 화학 주기율표에서 란타넘부터 루테튬까지의 란타넘족 15개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을 포함한 총 17개 원소를 통칭합니다. 히토류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희귀하지 않습니다. 지각에서의 존재량은 구리나 아연보다 많아요. 문제는 채굴과 정제가 극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보고서에는 17개 원소별 용도가 표로 정리돼 있었어요. 네오디뮴은 초강력 연구자석의 핵심 재료입니다.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하드디스크, 스피커에 필수적이죠. 디스프로슘은 고온 환경에서도 자성을 유지하는 자석 강화제로 F-35 엔진과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테르뷴은 형광체와 레이저에, 유로듐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적색 형광체에, 이트륨은 반도체 제조와 군용 레이더에, 가돌리듐은 원자로, 제어봉과 MRI 조영제에, 사마듐은 정밀 유도 무기에 쓰입니다. 리스트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현대 문명의 거의 모든 첨단 기술이 이 17개 원소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하나에도 9가지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에는 417kg의 히토류가 필요하고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에는 무려 4.2톤이 쓰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채굴이 아니라 정제라는 사실을 보고서 27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히토류 광석은 17개 원소가 뒤섞인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들의 화학적 성질이 극도로 비슷하기 때문에 분리가 매우 어려워요. 순도 99.9% 이상의 히토류를 얻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광산에서 원광석을 채굴합니다. 그 다음 광석을 잘게 부수고 물리적으로 분리하죠. 황산이나 염산으로 히토류를 용해시키고 용매 추출 과정을 최소 7단계. 반복해서 17개 원소를 하나씩 분리합니다. 그 후 순수한 히토류 산화물을 생성하고 산화물을 금속으로 변환한 뒤 최종적으로 자석이나 형광체 같은 제품을 만들어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산, 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이 나와요. 히토류 광석에는 토륨, 우라늄 같은 방사성 원소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1톤의 히토류를 정제하려면 황산 12톤, 물 2,000톤, 전기 1만 5천 kWh가 필요하고 방사성 폐기물 0.5톤이 발생합니다. 환경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바로 이게 미국이 히토류 산업을 포기한 이유였어요. 1990년대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마운틴 패스 광산의 운영 비용이 치솟았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도 거셨죠. 반면 중국은 달랐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에는 중국의 히토류 전략이 분석돼 있었어요. 1980년대 덩샤오핑은 중동엔 석유가 있고 중국엔 히토류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1990년대 중국은 환경 규제를 무시하고 저가 공세로 세계 시장을 잠식했어요. 2000년대에는 미국, 유럽, 일본의 히토류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했죠. 2010년 센카쿠 분쟁 때 중국은 일본의 히토류 금수 조치를 취하며 무기화를 시도했습니다. 2015년에는 세계 히토류 생산의 85%, 정제의 95%를 장악했고 2020년에는 히토류 연구자석 생산의 87%를 독점했어요. 2025년 현재 중국은 사실상 히토류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 없이는 F-35도, 아이폰도, 전기차도, 풍력 발전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시진핑은 바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다가 42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2010년 센카쿠 사태 분석이 나와 있었어요.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한 첫 번째 시도였죠. 2010년 9월 센카쿠 제도 근처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했습니다. 일본이 중국 선장을 체포하자 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섰어요.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중국 세관은 일본행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통관 검사 강화, 서류 재검토 필요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수출 금지나 마찬가지였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주 만에 일본 히토류 가격이 7배 폭등했어요.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의 생산 라인 가동률이 60%로 하락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략 비축분을 긴급 방출했지만 역부족이었죠. 40일 만에 일본 정부는 사실상 굴복하고 선장을 석방했습니다. 일본은 그 후 10년 동안 히토류 대체 기술 개발에 수천억 엔을 투자했지만 여전히 중국 의존도는 60%가 넘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2010년 일본이 겪은 일이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심각합니다. 일본은 경제 문제였지만 미국은 국가 안보 문제거든요. F-35,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모두 히토류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중국이 정말로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면 미국의 군사력은 6개월 안에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 히토류 전략의 치명적 약점이라는 섹션이었습니다. 약점. 중국이 세계 히토류의 85%를 생산하고 정제의 95%를 장악하고 연구자석의 87%를 만드는데 무슨 약점이 있다는 거죠? 저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빠르게 읽어내려갔습니다. 보고서 작성자는 중앙정보국 경제분석국의 수석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에서 자원경제학 박사를 받고 10년 넘게 중국 히토류 산업을 추적해온 전문가였어요. 그녀의 분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환경 재앙이었습니다. 내몽골 바이위너보 광산 지역은 면적 120제곱킬로미터가 방사성 오염됐어요. 지하수 오염으로 주민 7만 명이 이주해야 했습니다. 2017년 이후 중국 정부가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히토류 정제 비용이 2019년 대비 340% 상승했죠. 두 번째 약점은 경제성 악화였습니다. 중국은 저가 덤핑으로 시장을 장악했지만 수익성은 최악이에요. 중국 주요 히토류 기업 17곳 중 12곳이 적자 상태입니다. 정부 보조금 없으면 대부분 파산 위기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어요. 세 번째 약점은 기술 정체였습니다. 중국의 정제 수율은 85% 수준에서 10년째 제자리 걸음이에요. 반면 일본과 미국 일부 기업들은 9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재활용 기술은 선진국이 오히려 앞선다고 나와 있었죠. 네 번째 약점은 전략적 딜레마였습니다. 수출 통제를 하면 자국 기업도 타격을 받습니다. 중국 전자, 자동차 기업들도 해외 판매에 의존하거든요.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탈하면 중국도 손해라는 겁니다. 애널리스트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는 양날의 검이다. 단기적으로는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 있다. 특히 선진국들이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면 중국은 최대 수출 시장을 잃게 된다. 핵심은 시간이다. 중국이 수출 통제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그 사이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 평가는 12개월에서 18개월이 결정적 기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1년 유예는 중국에게도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너무 오래 수출 통제를 하면 자국 경제도 무너질 수 있고 미국이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짧으면 협상 카드로서의 가치가 없죠. 1년은 정교하게 계산된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 저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대체 히토류 공급망 로드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여기서부터 보고서의 진짜 핵심이 시작됐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세계 지도가 나왔어요. 지도 위에는 여러 나라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공급원으로 진하게 표시돼 있었고 호주와 미국은 첫 번째 대체 공급원, 베트남과 브라질과 캐나다는 두 번째 대체 공급원으로 분류돼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따로 별표가 쳐져 있었습니다. 핵심 파트너라는 주석이 달려 있었죠. 저는 먼저 호주 섹션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호주는 히토류 매장량 세계 4위 국가입니다. 서호주 지역에 집중돼 있죠. 특히 라이너스라는 기업이 운영하는 광산이 유명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히토류 동맹을 체결한 게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미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4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서호주 갈륨 정제소를 건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건설 예정지는 서호주 쿨가디 지역,
착공 시점은 2025년 12월, 완공 목표는 2027년 6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호주는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고 매장량도 충분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니까요. 중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대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72페이지부터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너스의 현실이라는 소제목 아래 냉정한 데이터가 나열돼 있었어요. 라이너스는 현재 연간 약 2만 톤의 히토류 광석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이건 원광석 기준이에요. 정제된 순수 히토류로 환산하면 약 3,000톤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적은 양인지 아시나요? 중국은 연간 15만 톤 이상을 생산합니다. 라이너스의 50배죠. 더 큰 문제는 정제 능력이었습니다. 라이너스의 정제 수율은 72%라고 적혀 있었어요. 중국이 85%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원가는 중국 대비 2.3배나 높았습니다. 품질 면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순도가 98.7%밖에 안 돼요. 군사용이나 첨단 전자제품에 쓰려면 최소 99.9% 이상이 필요한데 말이죠. 보고서는 라이너스가 과거에 겪은 실패 사례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라이너스는 말레이시아에 정제소를 건설했어요. 호주에서 채굴한 광석을 말레이시아로 가져가서 정제하려고 했죠. 환경 규제가 덜 까다로운 곳을 찾은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말레이시아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히토류 정제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죠. 결국 2019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라이너스의 운영 허가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수천억 원을 투자한 정제소가 사실상 가동 중단 위기에 몰렸어요. 이 사례를 읽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히토류 산업의 진짜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기술이나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정치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환경단체가 저항하면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보고서 78페이지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물 부족 문제였어요. 히토류 정제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1톤의 히토류를 정제하려면 2,000톤의 물이 필요하다고 앞에서 읽었죠. 그런데 서호주 쿨가디 지역은 사막 기후예요. 연간 강수량이 250mm밖에 안 됩니다. 서울의 6분의 1 수준이죠. 물을 어디서 구할 건가?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쓸 건가? 그럼 비용이 또 올라갑니다. 보고서는 담수화 비용까지 고려하면 호주산 히토류의 원가가 중국 대비 3.5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그리고 시간 문제도 있었습니다. 정제소 건설에 18개월이 걸립니다. 2027년 6월 완공 목표라고 했죠.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득, 각종 인허가를 고려하면 이 일정은 낙관적이에요. 실제로는 24개월에서 30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가 돼야 호주산 히토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미국은 어떻게 버틸 건가요? 중국이 제시한 1년 유예는 2026년 10월에 끝납니다. 그 후 1년 반에서 2년을 더 버텨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호주 카드는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트럼프가 호주와 히토류 동맹을 체결한 건 중국을 견제하는 제스처일 뿐 진짜 대안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대안은 뭘까? 저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8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히토류 재활용 기술, 게임 체인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챕터는 국방부 고등연구계획국이 작성한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다르파라고 부르는 기관이죠. 인터넷과 GPS를 개발한 곳으로 유명한 미국 국방부의 첨단 연구 조직입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다르파는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했다. 목적은 한국의 히토류 재활용 기술을 평가하기 위함이었다. 방문 기간 2주 동안 우리는 성일 하이텍, 포스코, 에코프로 등 한국의 주요 재활용 기업들을 실사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발견한 것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다르파가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했다고요? 2023년 7월이면 거의 2년 전이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위협에 대비하고 있었던 거죠.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을 하나씩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기업은 성일하이텍이었어요. 이 회사는 폐 연구자석을 재활용하는 기업입니다. 연구자석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네오디뮴 철붕소로 만든 초강력 자석이에요. 전기차 모터, 하드디스크, 스피커 같은 데 들어가는 그 자석 말입니다. 문제는 이 자석들이 수명이 다하면 그냥 폐기된다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를 버리면 그 안의 자석도 같이 버려지죠. 전기차 배터리가 수명을 다하면 모터도 폐기됩니다. 그런데 그 자석 안에는 귀한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이 들어있어요. 1kg당 시장 가격이 네오디뮴은 15만 원, 디스프로슘은 무려 50만 원입니다. 성일하이텍은 이 폐자석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효율로요. 보고서에 나온 데이터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성일하이텍의 재활용 수율은 94.2%였어요. 중국이 68%, 일본이 79%인 걸 감안하면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순도도 99.95%로 군사용 기준을 충족했어요. 연간 처리 능력은 네오디뮴 기준 1,200톤, 그리고 원가는 신규 채굴 대비 60%밖에 안 됐습니다. 94.2% 수율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압니다. 폐기물에서 94%를 뽑아낸다는 건 거의 마법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중국이 신규 광석에서 85% 정제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한국은 폐기물에서 94%를 뽑아내다니요. 보고서는 성일하이텍이 사용하는 공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독자 개발한 화학적 추출 공법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다르파 연구팀의 평가는 명확했습니다. 이 기술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국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다. 10년 앞섰다고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급히 넘겼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분석이 나왔어요. 포스코는 제철 회사로 유명하지만 히토류 재활용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히토류가 포함돼 있거든요. 특히 슬래그라고 하는 찌꺼기에 히토류가 섞여 있어요. 포스코는 이걸 그냥 버리지 않고 히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는 47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중 12개는 미국에서도 특허를 받았습니다. 독자 기술도 있었는데 이름이 좀 복잡했어요. 고압산 침출법이라고 하더군요. 순도는 99.95%까지 달성했고 수율도 91%로 매우 높았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에코프로였습니다. 이 회사는 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이에요. LG나 삼성 SDI 같은 배터리 제조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전기차 배터리가 수명을 다하면 에코프로가 수거해서 재활용합니다. 배터리 안에는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귀한 금속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에 히토류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에코프로는 배터리를 해체해서 리튬과 코발트를 추출하는 동시에 히토류도 함께 회수합니다. 일석이조죠. 수율은 91%였고 처리 능력도 상당했습니다. 저는 세 기업의 데이터를 보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히토류 재활용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올라 있었어요. 그것도 중국이 신경도 쓰지 않는 분야에서 말입니다. 중국은 워낙 광산이 많아서 굳이 재활용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파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히토류 광산이 하나도 없어요. 전량 수입에 의존하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재활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보고서 97페이지에는 더 놀라운 데이터가 나와 있었습니다. 재활용과 신규 채굴을 비교한 표였어요. 환경 오염 측면에서 신규 채굴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국 재활용은 3위였습니다. 97% 감소죠. 방사성 폐기물은 신규 채굴은 1톤당 0.5톤이 발생하는데 재활용은 제로였습니다. 당연하죠. 이미 정제된 자석을 재활용하는 거니까 방사성 물질이 나올 리 없어요. 물 사용량은 신규 채굴이 2,000톤인데 재활용은 50톤이었습니다. 에너지는 신규 채굴이 15,000kW시, 재활용은 4,200kW시였어요. 탄소 배출은 신규 채굴이 22톤, 재활용은 1.8톤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산 기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신규 채굴은 광산 개발부터 정제까지 18개월이 걸립니다. 재활용은 3개월이면 됩니다. 6배나 빠른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재활용 수준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습니다. 환경 오염은 97% 줄이고 속도는 6배 빠르고 비용은 40% 저렴하다니요. 게다가 방사성 폐기물도 안 나오니 정치적 반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가 이 기술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한국 희토류 재활용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낮은 프로필을 유지해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였어요. 첫째, 중국의 견제가 두려웠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튀면 표적이 될 수 있었죠. 둘째, 기술 유출을 막고 싶었습니다. 이 기술은 10년 넘게 연구 개발한 결과물이에요. 함부로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셋째, 내수 시장을 먼저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같은 한국 대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맺는 게 우선이었어요. 해외 진출은 그 다음 문제였죠. 결과적으로 한국의 희토류 재활용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이미 세계 정상급이었어요. 그리고 다르파는 2023년 7월 그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르파의 최종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희토류 재활용 기술은 중국의 희토류 독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호주나 미국의 광산 개발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베트남이나 브라질은 기술력이 부족하다. 일본은 기술은 있지만 생산 능력이 작다. 한국만이 기술력, 생산 능력, 속도 모든 면에서 조건을 충족한다. 단, 한국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자국 기업의 이익도 챙겨야 한다.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한국이 쉽게 받아들일 리 없다. 협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추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의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둘째, 한국이 원하는 조건을 파악하고 최대한 수용할 것. 셋째, 호주나 동남아시아 카드는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 저는 보고서를 덮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어요. 트럼프가 왜 중국의 1년 유예를 받아들였는지, 왜 호주와 희토류 동맹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왜 한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인지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호주 카드는 진짜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였습니다. 진짜 카드는 한국이었어요. 한국의 재활용 기술만이 1년 안에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국은 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급한 쪽은 미국이었죠. 보고서를 다 읽고 나자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42분이었어요. 6시간 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이크, 보고서 다 읽었어. 우리 지금 당장 만나야 해. 한국 문제 말이야. 1시간 후, 저는 다시 백악관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상황실이 아니라 설리번 보좌관의 개인 사무실이었어요. 그와 저, 그리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셋만 모였습니다. 한국이 핵심이군요.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호주는 장기 플랜이고 진짜 해결책은 한국의 재활용 기술입니다. 그런데 협상이 왜 막혀 있는 겁니까? 베선트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요. 우리가 급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응하지 않아요. 설리번 보좌관이 책상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미협상 경과 보고서예요. 지금까지 3번의 고위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회담은 2025년 3월 워싱턴에서 열렸더군요. 당시 미국 측 제안은 이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희토류 재활용 기술을 미국에 이전하고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한다. 미국 정부는 100억 달러를 투자 지원금으로 제공한다. 대신 한국 기업들은 생산량의 70%를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들에 우선 공급한다. 한국 측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거절 이유는 간단했어요. 기술 이전은 불가능하다. 이건 10년 넘게 개발한 핵심 기술이다. 100억 달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생산량의 70%를 미국에 줄 수 없다.
삼성, LG, 현대차 같은 한국 기업들에도 공급해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미국의 제안은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회담은 2025년 7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은 제안을 수정했어요. 기술 이전 대신 합작 투자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기술을 보유하고 미국은 자본과 시장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죠. 투자 금액도 200억 달러로 2배 늘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또 거절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조건을 제시했어요. 한국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관세 면제와 기술 규제 완화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첨단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에요. 한국에 풀어주면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위험이 있었죠. 전기차 관세 면제도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거셌거든요. 세 번째 회담은 2025년 9월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을 이용한 비공식 회동이었어요. 이번엔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최첨단 장비는 안 되지만 중급 장비는 허용하겠다는 거였죠. 전기차 관세도 50% 감면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도 양보했습니다. 생산량의 50%를 미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대신 나머지 50%는 한국 기업들과 제3국에 자유롭게 판매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거의 합의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또 걸림돌이 생겼어요. 투자 규모와 시간표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중국의 1년 유예가 끝나는 2026년 10월 전에 생산 라인을 가동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착공하고 12개월 안에 양산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장 부지 선정, 환경 영향 평가, 인력 채용, 설비 구축까지 최소 18개월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투자 금액도 200억 달러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최소 350억 달러는 있어야 제대로 된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미국은 350억 달러가 너무 많다고 반발했습니다. 한국은 그럼 다른 나라와 협상하라고 맞받아쳤어요. 일본이나 유럽에도 재활용 기술이 있다고, 물론 한국만큼은 아니지만요. 결국 9월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양측 모두 자기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베선트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교착 상태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한 그대로입니다. 한국은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협상력은 강해집니다. 중국의 1년 유예가 끝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 급해지니까요. 그래서 호주 카드를 꺼낸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호주와 히토류 동맹을 체결한 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한테 다른 옵션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호주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제가 그의 말을 받았습니다. 2027년이나 2028년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중국이 다시 압박을 가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한국과 합의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떤 조건으로 합의하느냐는 거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 생각엔 우리가 전략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한국에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막히는 겁니다.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그걸 줘야 합니다. 한국이 원하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설리번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반도체 규제 완화와 관세 면제잖아요. 아니요. 그건 표면적인 요구사항입니다. 한국이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두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데요?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히토류 공급업체가 되고 싶지 않아요.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일본처럼, 아니 일본 이상으로요. 베선트 장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계속해보세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지만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죠.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갑니다. 한국이 히토류 카드를 우리에게 주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보복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한국은 보장을 원하는 겁니다. 단순히 돈이나 관세 면제가 아니라 중국의 보복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줄 미국의 확고한 약속이 필요해요. 그게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제안하시겠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전면 개정합니다. 한국산 첨단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완전한 기술 협력 체제를 구축합니다. 둘째,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공식 지정합니다. 일본, 호주와 동등한 수준으로요. 정상회담을 연 2회로 정례화하고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합니다. 셋째,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할 경우 미국이 즉각 대응하겠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건 한국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겁니다. 베선트 장관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 이거 꽤 큰 양보인데요. 하지만 필요합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요. 9개월 후면 중국의 1년 유예가 끝납니다. 그때까지 한국의 재활용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한국에게 양보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설리번 보좌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해야겠어요. 이건 제 선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다시 백악관 집무실에 불려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저를 호출한 거예요. 집무실에는 트럼프와 설리번 보좌관, 그리고 의외의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중앙정보국 국장 윌리엄 번스였습니다. 앉게.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자니가 제안한 한국 전략 흥미롭더군. 근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한국을 압박하자니 미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고 그냥 놔두자니 히토류 카드의 효력이 사라지죠. 번스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사실 우리는 중국 내부 정보를 입수했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중국어로 된 문서가 떠 있었어요. 영어 번역본도 함께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작성 날짜는 2025년 10월 20일, 그러니까 히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하기 5일 전이었어요. 보고서 제목은 히토류 전략의 위험 요소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히토류 수출 통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다. 미국의 관세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첫째,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시간을 주게 된다. 호주는 이미 광산 개발을 추진 중이다. 베트남과 브라질도 미국의 투자를 받고 있다. 18개월에서 24개월 후면 이들 나라에서 히토류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둘째,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기술이 주목된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재활용 수율은 90%를 넘어섰다. 이는 우리의 신규 정제 수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셋째, 수출 통제는 자국 산업에도 타격을 준다. 우리 히토류 기업들의 최대 고객은 미국과 유럽의 첨단 기업들이다. 수출이 막히면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이미 히토류 가격은 발표 후 12% 하락했다. 넷째,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생산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내몽골 바이위너보 광산 지역의 오염 문제가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히토류 카드는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만 유효하다. 그 이후에는 대체 공급망이 구축되어 효과가 사라진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미국과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수출 통제를 무기로 삼되 영구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감탄했습니다. 중국도 자기들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군요. 번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유예를 제시한 겁니다.
영구 금수가 아니라 1년 유예예요. 중국도 그 이상은 못 버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시간이 있다는 얘기군. 1년 안에 한국과 합의하고 재활용 공장을 돌리면 중국의 히토류 카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정확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은 더욱 미국 쪽으로 기울 테니까요. 설리번 보좌관이 추가 정보를 꺼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를 외교부로 소환해서 경고했어요. 만약 한국이 미국의 히토류 기술을 제공하면 경제 보복을 가하겠다고요. 한국 반응은?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한국의 기업 활동에 중국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맞받아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운 태도도 보였습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상황이 점점 명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줄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요. 그래서 협상이 교착된 겁니다. 한국은 미국이 정말로 자기들을 보호해줄 거라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트럼프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마이크 제안대로 가자. 한국한테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해. 반도체 규제 풀어주고 관세 면제하고 안보 협력도 강화하는 거야. 대신 한국은 우리한테 히토류 재활용 공장을 6개월 안에 세우는 거지. 6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한국이 말한 것처럼 18개월은 필요할 겁니다. 그럼 협상에 12개월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핵심은 중국의 1년 유예가 끝나는 2026년 10월 전에 공장이 돌아가야 한다는 거야. 그게 데드라인이야.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한 가지 더 이 협상은 극비로 진행해. 언론에 새나가면 안 돼. 중국이 알면 한국 압박을 더 강하게 할 테니까. 조용히, 빠르게 진행하는 거야. 물론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번스 국장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마이크, 잠깐만요.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중국이 단순히 한국만 압박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네, 맞아요. 중국이 북한에게 도발을 사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쪽으로 너무 기울면 북한을 이용해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한국은 협상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복잡하군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합니다. 원스가 강조했습니다. 빨리 한국과 합의해야 해요. 중국이 다른 카드를 꺼내기 전에요. 중국이 준 시간은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았어요. 한국과 협상하고 공장을 짓고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까지 모든 걸 9개월 안에 끝내야 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서울 가는 티켓 예약해줘. 그리고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비공개로. 게임은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 27분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협상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었거든요. 공항 귀빈실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 장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비공개 면담을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예, 매우 급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40분쯤 지나자 차는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7층으로 올라가니 회의실이 나왔습니다. 탁 트인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회의실에는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 차장과 대통령 경제수석이었어요. 한국 측도 이 만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제안서입니다. 김 장관이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다른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세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류를 읽었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까요? 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제안인데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전면 개정, 반도체 규제 완전 해제, 안보동맹 격상까지. 미국이 정말 이 모든 걸 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은 12개월 안에 미국 내 히토류 재활용 공장 3곳을 완공하고 가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량의 60%를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들에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국가안보실 차장이 끼어들었습니다. 60%요? 9월 협상에서는 50%였는데 왜 올랐습니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12개월은 매우 짧은 기간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더 많은 걸 양보하는 겁니다. 반도체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것. 이건 일본도 받지 못한 조건입니다. 경제수석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공장 3곳이면 투자 규모가 최소 400억 달러는 필요할 텐데요. 미국이 얼마나 지원할 겁니까? 절반입니다. 200억 달러는 미국 정부가 보조금과 세금 감면으로 지원합니다. 나머지 200억 달러는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되 미국 민간 투자자들과 공동 투자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네요. 12개월 안에 공장 3곳을 짓는 건 물리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텍사스, 애리조나, 조지아 3곳의 부지를 이미 선정해뒀습니다. 주 정부와 협의도 끝났어요. 환경 영향평가도 간소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차장이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미국과 이렇게 밀착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이게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한 겁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하면 미국은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이 한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이 그만큼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확대해줍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도 다룹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북한이 도발을 하면 미국은 그게 중국의 사주라고 간주하고 중국에 직접 책임을 묻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장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보겠다는 겁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청와대 본관에 있었습니다. 비공개 입장이었기 때문에 언론에는 전혀 노출되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책상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안서 잘 읽었습니다. 인상적이더군요. 우리는 집무실 한쪽의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미국의 제안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실행 가능성입니다. 12개월 안에 공장 3곳을 짓고 가동한다?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이행 방식을 제안합니다. 저는 준비한 답변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공장이 가동되면 반도체 규제 1차 해제, 두 번째 공장이 가동되면 2차 해제, 세 번째 공장까지 완료되면 완전 해제하는 겁니다. 한국도 리스크를 나눠 가지자는 거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통령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하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을 건드리면 미국은 그걸 미국을 건드린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12개월이 아니라 15개월을 주십시오. 둘째, 생산량의 60%가 아니라 55%만 미국에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는 공식 성명을 문서로 주십시오. 이건 현장에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어요. 대통령님, 제가 즉시 워싱턴에 보고하겠습니다. 12시간 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암호화된 회선으로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받았어요. 어떻게 됐나? 합의했습니다. 대통령님. 단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5개월? 좋아. 받아들여 55%? 그것도 괜찮아. 북한 대응 성명. 당연하지. 우리 동맹국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마이크, 잘했어. 내일 공식 발표 준비해. 48시간 만에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역사적인 발표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미국과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선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동맹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수 파트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15개월 안에 미국 내 히토류 재활용 공장 3곳을 건설하고 가동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애리조나 피닉스, 조지아 애틀랜타에 각각 대규모 히토류 재활용 단지가 들어섭니다. 총 투자 규모는 420억 달러, 고용 인원은 1만 2천 명이었죠. 더 중요한 건 정치적 선언이었어요.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첨단 장비 수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전면 해제합니다. 그리고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합니다. 만약 제3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할 경우 미국은 그것을 미국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끝까지 지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백악관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스크린에는 전 세계 언론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베이징은 예상외로 조용했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정상적인 국제 협력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중앙정보국 국장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이 더욱 미국 쪽으로 기울고 그냥 놔두면 히토류 카드의 효력이 사라지죠. 그래서 조용히 있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이 15개월 안에 공장을 완공하지 못할 거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실에 들어왔습니다. 잘들 봤지? 이제 시작이야. 중국은 1년 유예를 줬어. 그들은 그 시간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틀렸어. 1년이면 충분해. 그는 책상에 걸터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알아? 이 게임의 진짜 아이러니가 뭔지.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낸 순간 그들은 이미 진 거야.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 움직일 이유를 줬거든. 중국이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도 천천히 움직였을 거야. 근데 중국이 먼저 위협을 가하니까 우리가 한국을 끌어안을 명분이 생긴 거지.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쓰지 않았다면 미국은 한국에 이렇게 큰 양보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 똑똑한 선택을 했어. 트럼프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줄타기를 멈추고 확실하게 우리 편에 섰어. 한국의 재활용 기술은 게임 체인저야. 트럼프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이크, 자니가 특별 태스크포스를 맡아. 앞으로 15개월 동안 자네는 이것만 집중해. 백악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공장을 제때 완공시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님.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밤 거리를 걸었습니다. 지난 2주일을 돌이켜봤어요. 10월 26일 새벽,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발표로 시작된 이 드라마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중국의 승리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건 표면일 뿐이었어요. 물밑에서는 정교한 전략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호주와의 히토류 동맹은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어요. 진짜 목표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영리하게 움직였습니다. 쉽게 응하지 않고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냈어요. 반도체 규제 해제, 관세 면제, 안보 동맹 격상. 이건 한국이 수십 년간 원했던 것들입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표면적으로는 1년 유예를 받아냈지만 실제로는 전략적 실패였습니다. 히토류 카드를 쓴 순간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을 명분을 준 거예요. 그리고 15개월 후면 그 카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제 휴대폰에 한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어요. 톰슨 보좌관님, 오늘 발표 잘 봤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물론입니다, 장관님.
15개월 후에 중국의 표정을 보는 게 벌써 기대되네요. 타이트한 일정이었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히토류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중국의 히토류 독점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필수 파트너가 됩니다.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이 의존하는 핵심 국가가 되는 겁니다. 히토류 전쟁의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이 이긴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진짜 승자는 따로 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려고 시도한 순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에 너무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대체 공급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히토류 시장은 더 다변화되고 더 안정되고 더 경쟁적이 될 겁니다. 중국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히토류를 무기화한 순간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앞으로 어떤 나라도 중요한 자원을 중국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이번 히토류 전쟁의 진짜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 남기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